오세훈 시장이 물론 1년짜리 이제 뭐 시장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이 오세훈 시장의 당선이 주는 어떤 그 시그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정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책의 방향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게 더 큰 측면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실제로 과연 그러면 지금 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과연 바꿀 것인가? 이게 솔직히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안 바꿀 것이다 저는. 왜냐 네. 여태까지 4년간 이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해온 정책이 결국은 분배의 정의 어떻게 보면 정의인데 정의 공평 이제 사실 이런 거거든요. 있는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가지고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 정의 측면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이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사사건건 1년 동안 제가 봐서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나면 더 치열한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네. 뭐 그렇거든요. 결국은 이제 여기서 편들을 이제 투표로서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펼치는 정책들의 호응이 높아지게 되면은 아마 대선이나 지방선거에도 연결이 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정부에서도 판단할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뭐 대통령님이나 지금 뭐 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들은 아니고 당 내에서도 인물이 바뀔 거니까 이전에 대한 실책들을 분명히 보완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지금 규제를 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아마 지난 한 40년 동안 부동산 역사를 돌이켜 보면요, 가장 심하게 규제를 한 정부는 노태우 대통령 때였어요. 토지 공개념 때문에 나왔고 공급을 200만 원을 그냥 4년 만에 그냥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집값도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완화하고 굉장히 활성화 정책을 폈던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 때였었거든요. 그때 지금 나오는 모든 완화 정책이 다 나왔습니다. 분양권 전매도 그때 나왔었고요. 1주택자들 뭐 임대차 사업자 혜택 주는 것도 그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원가 연동제.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것들 때문에 정부가 겁을 내는 것들이지 이 정책 기조를 뭐 자기들의 신념 때문에 안 바꾸거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표심이 글로 많이 몰리게 되면은 그쪽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계속 집값이 올라가는데 집값이 올라가는 게 정책 때문이거든요. 솔직히 이건 100% 저는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전혀 자기랑 상관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세 저항이 시작됐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종부세를 그 전까지는 10%도 안 됐어요, 내시는 분들이. 근데 지금 17년도에 20% 정도가 내게 됐고 21년도 기준으로 40%가 넘었어요. 그럼 내년에는 50%가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서울 시민의 50% 이상의 종부세를 낸다는 얘기인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분명히 서울 시민이 100,000만이잖아요. 보통 위가 안 되고 지금 경기도나 인천에서도 올라가고 심지어 지방에서도 종부세 대상이 아예 없었는데 지금도 계속 뭐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근데 이게 종부세뿐만이 아니라 재산세가 올라가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솔직히 얼마 안 돼 그래도 금액도 작고 많이 내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근데 재산세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 전에 그러니까 뭐 1,000만 원 내는 사람들이 1,500만 원 내게 되면은 이게 짜증은 내고 싫겠지만 냅니다. 근데 한 20만 원 내던 사람들이요 40만 원 내면요 굉장히 화를 내요. 화가 나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공시가격이 올해 올라갔는데 공시가격 지금 이의 신청이 역대급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몇 년 동안 합친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정부에서도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집값이 많이 올라서 생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 지금 집값이 오른 여러 전문가들 중에 집값이 뭐 이른바 상승론을 펴시는 분들도 제가 그분들 의견들 쭉 보니까 2023년, 2025년에는 한번 조정을 한번 세게 받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원인이 첫 번째, 일단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 두 번째, 공급이 이제 줄었지만 2023년, 2025년에는 적어도 뭐 강남권의 둔촌 주공을 비롯해가지고 대규모 입주가 이루어질 거라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도 신도시 계획들이 계속 이제 아까 규제를 한다고 그러지만 정부에서도 3기 신도시 계획 발표하고 그다음에 역세권 그 규제 완화하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들어와서 하면 적어도 뭐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 상당히 조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이제 의견들이 꽤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시장을 예측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고 싶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그러니까 많이 오르는 이 시기에도 빠지는 아파트가 분명히 있어요.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단지별로 분석을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솔직히 2017년도, 18년도에
1, 2년 후에 시장을 예측하면서 2019년도, 2020년도에 집값이 빠질 거로 예상을 했었어요. 정책이 안 바뀌었으면. 왜 그러냐면 2018년도부터 입주 물량이 계속 증가했거든요. 2019년도도 10년 내에서 최고 입주 물량이었고 특히 2020년도 같은 경우는 15년 동안 최고 입주 물량이었어요. 그러니까 냅뒀으면 빠졌습니다. 빠졌었는데 갑자기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정책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래될 수 있는 물건들을 다 잠겨버린 거예요. 지금 2021년, 2021년도가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가 거의 절반이고 내년은 올해 또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랑 내년은 집값이 빠질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입주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는 작년도 분양을 많이 했고 올해도 분양을 많이 할 예정이거든요. 그 물량들이 입주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안정은 될 텐데 2019년도, 2020년도에도 정책 때문에 올랐거든요. 네토스는 빠지시는데. 근데 아까 말씀한 정부 정책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 정부 정책 여하에 따라서는 집값도 빠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저는 2달 안에 집값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요. 지금도. 두 달. 정책만 바꾸면. 네. 간단합니다. 두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양도세 완화하면 바로 빠질 거예요. 2달 안에 빠집니다. 장담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입법 없애버리면은 전세값도 안정화될 겁니다. 근데 할 수 있느냐? 안 할 거라는. 제가 알게 모르게 정책 자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공공기관에도 많이 하고 있고 오늘도 하고 왔고요.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 저는 여당 야당 안 가리고 다 조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나름대로 공익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연구원으로서 정책에 좀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제안을 제가 2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들어주신 건 맞죠? 저 같은 일개 연구원 말을 들어주시겠습니까마는 지금이라도 이 두 조건만 선행되면요 2달 안에 집값 빠집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인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아쉽지만 네. 제가 봤을 때 이 정부에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잘못은 아닙니까? 넥스트 정부에서는 모르겠는데 저는 연구원으로서 전문가로서 그냥 제안만 들었을 뿐입니다.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네. 이제 조금 좀 그러니까 뭐 사실 정책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네. 사실 근데 이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게 뭐 그래서 뭐 오세훈 시장이 되면은 뭐 내 집값은 오르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다가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 분들이 이제 저희 방송을 또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이라서 네. 그분들을 위해서 좀 자 그러면은 자 오세훈 시장이 어찌 됐건 들어오고 지금 이제 정책이 뭔가 조금 변화가 좀 올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자 그럼 이때 어떤 식의 어떤 투자 전략 내지는 이런 걸 좀 가져가면 좋겠느냐? 박영선 시장 후보의 공약집에서 나왔고 오세훈 시장님 공약이 나왔던 거 겹치는 것들은 100% 간다고 봐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이 바로 이제 규제 완화였었던 거였었고요. 재건축 재개발은 서울에서는 공급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100%그 전보단 좀 빨리 갈 수 있다,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재건축 재개발을 준비하시고 뭐 매수하시는 것들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대출도 안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은 감안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실고 조건이 강화되다 보니까 기존 집이 있으면서 그것들을 사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규제적인 아직 그것들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랑 아마 협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답답한 게 뭐냐면은 1주택자들은 새 아파트로 가고 싶은데 재건축 재개발 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안 돼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지역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이 집을 팔고 오지 않는 이상 지금 심지어는 그 구역에 진짜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걸 살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들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건 답답한 규제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정부랑 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정부에서 협업을 해줄 것 같기도 해요. 그것들은 어차피 정부에서 했다 그러지 오세훈 시장이 했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활용하겠죠.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새 아파트가 될 것들 좀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또 공공 재개발도 같이 가거든요.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취약 지역이고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 기존에 취준하는 지역들보다는 저렴한 지역이기도 해요. 또 정부에서 정부 돈을 넣어서 지원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고 또 사업성도 높여지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도 좀 힘들겠지만 당장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실거주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시는 것들도 하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그러니까 좀 새 아파트 될 것들은 일단 1순위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또 서울만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서울 규제 때문에 인천하고 경기도가 상대적인 좀 혜택들을 입고 있거든요. 기반시설도 많이 들어오고 교통망도 들어오고 새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는데 서울보다는 좀 빨리 가요. 그래서 좀 서울에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 중에서
광역 교통망이 생기는 입지들도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서울만 보시는 것들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바뀌었지만 아마 이것들이 결국 경기도나 인천하고 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들어가시는 것들도 지금 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뭐 GTX가 들어서는 지역들이라든지 네. 뭐 또는 이제 신규로 뭐 예를 들면 신안산선이라든지 네. 이런 좀 신분당선. 신분당선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곳들을 조금 더 눈여겨 좀 볼 필요가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곧 개통을 할 텐데 신림선이라고 경경철이 있습니다. 신림선 예. 여의도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예, 가는 예, 예. 것들이 서울대까지 가는데 그 라인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관악구 신림동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굉장히 저렴한 지역이고 10억 넘는 아파트가 딱 2개밖에 없어요. 다 지금 10억. 그러니까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대출이 나오는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들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그 경전철 개통되면은 거기도 또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착공이 될 가능성이 높은 동북선. 뭐 저기 예, 노원구라든지 도봉구라든지 강북구 지나는 노선들이 있을 텐데 그 주변도 지금 아직까지도 10억 원 안 되는 아파트가 아직도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중위 가격이 11억 쪽이 조금 안 되니까 10억대니까 지금 아직 10억대가 안 되는 아파트들, 대출이 나오는 아파트 중에서 이런 교통망이 들어올 입지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대출 규제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사실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는데 대출 규제가 풀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방송을 나갈 때쯤에 혹시 또 풀렸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정책이 매일 발표가 돼요. 수시로 바뀌니까. 아니 진짜 매일 그 국토교통부 그 보도자료 공시나 있잖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올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출 규제를 다 주택자까지는 풀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이사 가는 데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무주택자들의 경우에 이제 선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정부 정책도 좀 바뀌고 그러면 네. 앞으로 향후에 뭐 분양 공급 물량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뭐 3기 신도시도 있고 네, 그다음에 네. 분양도 있고 그러면 일단은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좀 기다리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뭐 기회가 된다면 아까 네. 말씀하신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어떤가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내 경제적인 수준을 먼저 아셔야 네. 돼요. 지금 당장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분들은 기다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기다려야 되는 분들은 당장 한 3, 4년 안에 4, 5년 안에 아파트를 심지어는 경기도나 인천권에 있는 아파트조차도 살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노리셔야 돼요. 그게 맞고요. 왜냐면 당장 입주 못 합니다. 근데 당장 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다릴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3기 신도시들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 중에서 당장 들어가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을 위한 청약 물량들이지 당장 돈이 있는 분들은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7월 달부터 할 수 있을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전 청약을 하는데 사전 청약은 본 청약 전에 하는 겁니다. 최소한 2년 내지 3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본 청약은 2년 내지 3년 후에 하고요. 본 청약을 한 다음에 3년 후에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최소한 아무리 빨리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도 5년이나 7년 사이에 입주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지금 베스트 계획인 것들이고요. 1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하남 가밀지구예요. 지금 올해 분양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 이명박 정부 때 나온 거예요. 1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나 돈이 있는데 10년 후에 들어갈 집을 지금 사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장 들어가셔서 그때 가서 사시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내 집 마련만큼은 투자는 저는 제 영역이 아닙니다. 내 집 마련만큼은 지금 당장 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한시적으로 뭐 정부에서 만들어주는 공공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임대를 가셨다가 사전 청약 같은 거 노리셔갖고 그렇게 차곡차곡 준비해 가시는 것들이 필요하다. 전략이 달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죠. 결국 이제 코로나가 내년 정도는 이제 완전히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올해 좀 올해는 어렵겠지만 그런데 한국 기준? 한국 기준으로. 근데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활성화돼서 교외 주택 가격들이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되고 네. 도심보다는 뭐 그런 트렌드 변화가 있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트렌드?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외국을 많이 다녀본 것은 아니고 거의 뭐 다운타운, 업타운 뭐 그런 구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만 놓고 보면요, 저희는 외곽 지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 해외 사례랑 비교하시려고 하시는데 일본만 하더라도 신도시랑 도심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예. 전철을 타고 거의 1시간 가까이 가야 돼요. 중간에 한 번도 역을 안 쓰고.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중간에 빈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저는 그냥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 인천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서울로 출근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서울이라고 보셔도 되는 것들, 서울권이라고 보거든요. 수도권의 의미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해외 사례랑 직접 비교할 수는 없고요.
지금 코로나랑 무관하게 재택근무를 하던 하지 않든지 간에 결국은 지금 서울에서나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입지는 애들 학교, 생활 여건, 그다음에 교통 편리성 이것들이 갖춰진 입지거든요. 결국은 이게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입지가 계속 인기가 많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뜬 입지는 생활 편의시설이 많은 입지였어요. 교육 환경에 대한 중요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학원가가 좀 센 지역들, 대치동, 목동, 중계동 이런 데 빼고는 다른 지역들은 학군 프리미엄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오히려 새 아파트 프리미엄과 주변에 좋은 상권들이 있을 텐데 좋은 상권 중에서는 백화점이 있는 상권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살 수 없는 물건들을 파는 지역들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포동이 제일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신세계 강남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명품 샵이 제일 많은 백화점이거든요. 그것들 때문에 슬리퍼 생활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입지들이 계속 뜨고 있는 것들이 지방도 마찬가지고 부산의 해운대구가 뜨는 이유는 명품 백화점이 거기 제일 많거든요. 그런 것들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생활 여건들이 달라지는 것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출퇴근만 못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입지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한다. 이런 건 트렌드가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20평대보다 30평대가, 30평대보다 40평대가 조금 더 조금 희망하는 수준까지 증가한다이지 입지의 차이가 있거나 왜냐면 외국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와 땅짓고의 공동기획 봉다방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